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목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이 일주일 미뤄졌습니다. 당초 오늘부터 조금 풀릴 예정이었던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와 식당, 카페 등의 밤 10시 영업 제한이 오는 7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유흥시설도 계속해서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 확산세 속에 오늘도 700명대 확진자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예정대로 오늘부터 새 거리두기가 적용돼서 8명까지 모일 수 있는데 충남에서는 유일하게 인원 제한이 없고 제주는 일단 6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현직 부장검사와 언론인, 경찰 등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수산업자 김모 회장의 휴대전화에서 관련 단서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김 씨는 유력 인사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10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에 어제 등록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잠시 뒤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사전 녹화한 영상을 온라인에서 공개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실용을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 등 9명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이들 후보와 함께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을 진행하는 등 경선 흥행을 위한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당초 오늘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7일까지 일주일 연기됐습니다. 어제 0시 기준 새롭게 확진 판정을 받은 국내 코로나19 감염자 794명 가운데 80%가량이 수도권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와 식당, 카페 등의 밤 10시 영업 제한은 다음 주 수요일까지 그대로 유지됩니다. 유흥시설은 계속해서 집합금지 대상입니다. 네, 일단 지금의 거리두기를 수도권에서 더 유지하기로 한 기간은 일주일이지만 확산세가 만약에 잡히지 않는다면 이 기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유한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어제 오전 원래 계획대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는 예정대로 7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이며 최근 일주일간 평균 환자 수에 따라 수도권은 2단계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만 전체 확진자의 절반 가까이 나왔습니다. 금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375명으로 올해 들어 가장 많은 확진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일단 새 체계를 적용한 뒤 단계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서울시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서울의 경우 일주일 정도 추이를 살펴보면서 확진자가 감소하지 않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정부와 논의 끝에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일주일 동안 연장하기로 한 겁니다. 경기도와 인천시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수도권에선 오는 7일까지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식당, 카페 등은 밤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고 유흥시설은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직계가족 모임도 8명까지로 유지됩니다. 다만 7월부터 접종 완료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그대로입니다. 2차 접종을 마친 지 14일이 지난 사람은 인원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1차 접종자는 2m 거리두기가 가능한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이번 유예 결정으로 방역당국은 수도권에서 2주로 계획했던 이행 기간을 일주일로 줄일 계획입니다. 그 뒤 원래 발표대로 15일부터는 새 거리두기 체계를 전면 시행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코로나 확산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이 역시 늦춰질 수 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도 700명대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695명이 추가로 감염됐는데 절반가량인 323명이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확산세가 심각한 수도권과 달리 비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는 오늘부터 예정대로 새로운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됩니다.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완화되고 유흥시설과 식당 등의 영업 제한도 풀립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9시까지 새롭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695명입니다. 특히 수도권 감염이 심각합니다. 서울에서만 전체 확진자의 절반가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확진자도 어제에 이어 700명대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원어민 강사에서 시작해 확진자가 200명 넘게 나온 과정에 델타 변이도 9명 확인됐습니다.
영어학원 확진자들을 무작위로 검사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집단 전체를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168명이던 국내 델타 변이 관련 확진자가 381명으로 2배 넘게 늘어납니다. 확산세가 심각한 수도권과 달리 비수도권에선 오늘부터 새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됩니다. 충남 제주를 제외한 12개 시도에서 첫 2주간 8명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되고 이후로는 인원 제한이 완전히 폐지됩니다. 제주는 일단 6명까지로 제한했고 충남은 유일하게 오늘부터 인원 제한을 없앴습니다. 비수도권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도 사라지고 실내 경기와 종교 활동도 수용 인원의 50%까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해외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맞은 내외국인들에게 자가격리 면제서도 발급됩니다. 지금까지는 주요 사업상 목적이나 학술, 공익적 목적 등이 면제 대상이었지만 직계 가족을 만나는 등의 인도적 방문도 면제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미국에서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퍼지면서 경고음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성인의 70% 가까이 한 차례 이상 코로나19 백신을 맞았지만 일부 주에서는 접종자 비율이 절반을 밑돌 정도로 편차가 큰 데다 접종 속도 역시 느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감염 위험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이렇게 두 지역으로 갈라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형마트입니다. 대부분이 마스크를 썼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여럿 눈에 띕니다. I know about the variant, but I'm over the mask. 주 정부는 보름 전에 마스크 착용 지침을 풀었지만 이에 속한 LA 카운티는 오히려 착용을 권고하고 나서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And this Delta variant is stronger, it's more deadly, it spreads more quickly, and it's right now on the verge of becoming a majority of the cases here in LA County. 당초 마스크 지침을 완화했던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역 당국이 결정할 문제라며 착용에 다시 힘을 싣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는 미국 내 신규 감염자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며 거의 모든 주로 퍼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성인의 66.5%, 10명 중 7명 가까이가 적어도 한 번은 백신을 맞았지만 지역별 편차가 극심합니다. 미시시피와 엘라베마, 루이지애나, 와이오밍 4개 주는 그 비율이 50%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이들 지역은 접종률이 높은 다른 주보다 감염이 급증할 위험이 큽니다. When you have such a low level of vaccination superimposed upon a variant, you're going to see these individual types of blips. It's almost like it's going to be too. 비연이 단체인 카이저 가족재단 여론조사 결과 최소 한 차례 백신을 맞았다고 답한 비율은 65%입니다. 지난 5월 이후 불과 3%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14%는 백신을 전혀 맞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결과를 놓고 미국에서 백신을 맞을 사람은 거의 다 맞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현직 부장검사의 값비싼 시계 수수 의혹에서 시작된 수산업자 김모 회장의 금품 살포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변인이었던 이동훈 씨와 방송사 앵커, 경찰 간부까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100억 원대 오징어 사업 사기를 벌인 것으로 알려진 김 회장의 휴대전화에서는 금품을 전달한 단서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금품의 종류와 직원을 동원한 흔적도 담겨 있었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경찰은 처음엔 수산업자로 알려진 김모 회장의 투자 사기 수사에 집중했습니다. 오징어 사업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사람들을 속여 116억 원을 챙긴 사건입니다. 갑자기 수사가 커진 건 김 회장의 휴대전화 때문입니다. 증거를 분석해보니 사기범인 김 회장이 쉽게 어울리지 못할 것 같은 인사들이 등장한 겁니다. 특히 금품 전달의 단서들도 줄줄이 나온 걸로 파악됐습니다. 현직 부장검사와 관련해서는 전달한 걸로 의심되는 금품의 종류와 함께 직원을 동원한 흔적도 나왔습니다. 경찰 조사 받을 때 이 부분도 다 이제 확인을 했고요. 대표가 저희한테 보냈던 카톡 내용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시계를 사오도록, 사서 어디로 가지고 오도록 뭐 이렇게 해서 다 전달했는 게 그게 다 있습니다.
또 금품 전달을 뒷받침하는 녹취 파일들이 휴대전화에 담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부장검사에 이어 총경급 경찰 간부, 윤석열 전 총장 측의 이동훈 전 대변인, 그리고 한 방송사의 앵커 A씨도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금품의 종류론 현금을 비롯해 골프채와 값비싼 시계, 명품 지갑, 그리고 중고차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에서 나온 단서와 김 회장의 진술, 그리고 관련자들의 계좌 내역을 맞춰본 뒤에 입건한 인사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검사와 언론인, 경찰 등에게 금품을 뿌린 김 회장의 회사는 유령 업체였습니다. 김 회장은 10여 년 전부터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1억 원대 사기꾼이 시간과 인맥을 더하면서 100억 원대 사기꾼으로 덩치를 키웠습니다. 있지도 않은 다문화단체 임원을 사칭했고 유력 정치인들이 참석한 행사에서 상도 받았습니다. 공다솜 기자가 보도합니다. 2년 전 한 시상식입니다. 유명 정치인들까지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다문화 봉사 대상을 받았습니다. 다문화와 관련해선 한국다문화협회 대구경북 후원회장으로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후원회는 없습니다. 대구 경북 없어요.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해주지 않았어요. 우리하고 관계되는 한편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신분을 속인 건 이미 10여 년 전부터입니다. 법률사무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사무장이라고 속인 뒤 개인 파산을 도와준다고 속여 돈을 챙겼습니다. 사무소밖에 없었는 게 변호사 사무실 내가지고 사무실까지 직접 갔는데 사무장들도 있고 격리들도 있고 근데 나중에 사건을 터지고 그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다 일용직들이더라고요. 이렇게 몇몇 사기로 1억 원을 벌었습니다. 그 뒤 7년간 도망을 다녔지만 결국 2016년 징역 2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특별 사면으로 1년 만에 나왔습니다. 조용히 지낸 건 넉 달, 2017년 포항 구룡포에서 다시 사기를 칩니다. 1,000억 원대 유산을 받은 수산업자로 속여 오징어 사업을 미끼로 116억 원을 챙긴 겁니다. 지난 3월 속은 걸 안 피해자들이 업체 주소지를 찾아가 봤지만 시골집이었습니다. 등록해가지고 왔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돈 받으러 갔지. 뭐 이렇게 실치가 잃더라. 뒤는 나다 잡혀 있지. 손을 들들들들 떨면서 돈을 몇십억씩 줬는 사람들은 그래. 당시 김무성 전 의원의 형도 피해를 봤다며 왔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감쪽같이 사기를 칠 수 있었던 건 마당발 인맥을 과시했기 때문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유력 인사 등과 인연을 과시해 투자받고 다시 인맥을 넓히길 반복했습니다. 경찰은 거미줄처럼 얽힌 김 회장의 인맥이 금품의 힘이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정치 행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도 처음으로 만났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국회를 찾은 자리에서는 이동훈 전 대변인의 비리 의혹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 개인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회 기자실을 찾았습니다. 언론사별 부스를 모두 돌며 1시간가량 취재진과 인사를 나눈 겁니다. 당박 인사지만 기자회견장 예약은 국민의힘 최홍두 의원이 해줬고 검찰 출신인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함께 기자실을 돌았습니다. 잠시 질의응답도 했는데 이동훈 전 캠프 대변인의 금품 수수 의혹 관련 질문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은 선을 그었습니다. 본인의 그 신상에 관한 개인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캠프도 이 전 대변인이 그만둔 이유가 이 의혹 때문인지 알지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정치 참여 선언 이후 첫 일정으로 한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야권 통합 시 한 축이 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윤 전 총장은 이 대표에게 조만간 만나자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이제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 한번 뵙기로 그렇게 했고 더 깊은 얘기는 나눌 상황이 아니어서 못했습니다. 다만 이 대표는 만남 이후 당장 따로 회동을 하긴 힘들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저희 당의 공식 채널인 권영세 의원님과 먼저 소통하시고 저희가 또 따로 이야기할 게 있으면 그 다음에 만나 뵐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요. JTBC 강연입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대선 경선 후보 등록을 모두 9명이 한 상태입니다. 오늘 모두 한자리에 모이는 협약식을 시작으로 TV 토론 등에서 맞붙게 될 텐데요. 후보를 6명으로 좁히는 예비 경선은 다음 주 주말입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선 후보 경선 후보 등록 서류가
민주당에 접수됐습니다. 공식 등록을 했기 때문에 당의 이 지지를 더 크게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 추미애 전 장관 등도 모두 등록을 마쳤습니다. 최종 등록 후보는 이렇게 모두 9명. 민주당은 우선 오늘 9명의 후보를 모아서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이란 공식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서약의 의미도 있지만 경선 분위기 띄우기에 곧바로 돌입하는 측면이 더 강합니다. 당장 후보들은 오늘 다른 후보 한 명을 지적해 1분간 지적을 쏟아내는 순서도 같습니다. 지적을 듣는 후보는 반론을 할 수 없는데 2000년대 예능 프로그램 형식을 빌린 걸로 보입니다. 이 자리에서 송영길 대표는 후보들에게 몸에 붙이는 카메라도 증정할 예정입니다. 붙이고 다니면서 민심을 잘 기록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민주당이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는 건 흥행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당대표 선발 전당대회가 국민의힘만큼 주목을 끌지 못한 데다 당 지지율도 최근에 밀리고 있어서입니다. 이에 따라 지도부 내부에선 예비 경선에 이어질 본 경선을 앞두고 흥행에 대한 고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명 예능 PD를 데려다가 오디션처럼 선거를 치르는 아이디어가 거론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네,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선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사전에 녹화한 영상을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방식으로였는데요. 가장 강조를 한 부분은 공정이었습니다. 최규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대한민국이 위기라며 자신이 바꿔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 이재명이야말로 위기의 대한민국을 희망민국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위기의 원인으로는 불공정과 양극화 문제를 꼽았습니다. 누군가의 부당이익은 누군가의 손실입니다. 강자가 규칙을 어겨 얻은 이익은 규칙을 어길 힘조차 없는 약자들의 피해입니다. 출마 선언에서 가장 많이 강조한 표현은 13번이나 언급한 공정이었습니다. 이 지사는 공정이야말로 희망과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길이라 강조했습니다. 규칙을 지켜도 손해가 없고 억울한 사람도 억울한 지역도 없는 나라. 기회는 공평하고 공정한 경쟁의 결과로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그런 사회라야 미래가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강력한 경제 정책을 만들어 성장을 이루겠다고도 했습니다. 규제 합리화로 기업의 창의와 혁신이 가능한 자유로운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새로운 일자리와 지속적 공정 성장이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자신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 등을 토대로 보편 복지 국가를 이루겠다고도 했습니다. 기본소득 도입으로 부족한 소비를 늘려서 경제를 살리고 누구나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대통령이 된다면 높은 공약 이행률을 기록한 것처럼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저 이재명은 지킬 약속만 했고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켰습니다. 위기의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 이 지사 측은 15분가량 이어진 출마 선언 영상을 자신의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에 올렸습니다. 2017년 출마 당시엔 소년공 시절 일했던 공장에서 출마 선언식을 열었지만 이번엔 코로나 상황과 1위 주자인 점을 고려해 출마 선언을 최소화한 겁니다. 다만 구체적인 대선 공약 등을 밝히는 질의응답은 내일 오전에 열리는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지사 측은 공식 출마 선언을 마친 뒤 오늘 오전 국립현충원을 첫 일정으로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후 민주당 예비 후보들이 참석하는 공명선거 협약식에 참석한 뒤 지역 방문 일정도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고향인 경북 안동과 호남 지역을 1박 2일간 방문해 영호남을 아우르는 외연 확장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지난해 4.15 총선 사전투표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며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제기한 선거 무효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이 투표지를 재검표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여한 일련 번호와 다르거나 중복된 번호의 투표지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손실보상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어제 열린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소급 적용 조항이 빠진 것에 반발해 퇴장하면서 법안은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오늘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어제 출판 기념회를 열고 자신이 야당 내에서 국정 경험을 갖춘 유일한 인물이라며 정권 교체를 위해 한 몸을 불사르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창원 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 협상에서 합의가 나오지 못하고 있고 파업 찬반 투표는 가결이 됐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협상에서도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바로 다음 날부터 창원 시내버스의 75%, 540여 대가 운행을 멈추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도 오늘부터는 주 52시간제가 시행이 됩니다. 지난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적용되어 주 52시간제가 이제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는 건데요. 충분한 준비 기간이 있었다는 이유 등으로 계도 기간은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주지 않습니다. 한진이 기업 고객의 택배 단가를 170원 올립니다. 앞서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직접 원가 상승 요인을 170원으로 규정한 데 따른 조치인데요. 재계약, 신규 계약을 맺는 기업을 대상으로 차례로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정부 과천 청사 부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짓겠다는 84 부동산 정책에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는 이유로 추진된 김종천 경기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가 부결됐습니다. 투표자 수 미달로 개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직무정지 상태였던 김 시장은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어젯밤 10시쯤 경기도 성남시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지하 1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곳에 살던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 양양고속도로 화도 나들목 인근에서 졸음쉼터 신설 공사를 하던 콘크리트 펌프카가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지나가던 승용차를 덮쳐 운전자와 동승자가 다쳤습니다. 고속도로 양방향 4개 차로가 통제되면서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KBS 이사회가 TV방송 수신료를 한 달 2,500원에서 3,800원으로 올리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1,300원, 52% 올린 금액입니다. 인상안은 이제 방송통신위원회에 보내지고 방통위에서 60일 내에 국회로 넘기게 됩니다. 영화 비상선언으로 올해 칸 영화제에 초청된 배우 이병헌 씨가 폐막식 시상자로 나섭니다. 지난 2017년 박찬욱 감독에 이어서 한국 영화인으로는 2번째입니다. 네, 오늘부터 인천에서 개항장 문화제 야행 행사가 열립니다. 옛 시장 관사를 비롯해서 문화시설들이 야간에 개방이 되는데 나흘간 이어집니다. 네, 자치경찰제가 오늘부터 전면 시행이 되는데요. 국가경찰에 집중된 힘을 지자체로 분산시키도록 지자체가 경찰제도를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생활안전과 교통, 학교, 가정폭력 같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수사 업무를 맡게 됩니다. 이달 7월에 구체적인 코로나 백신 접종 계획이 오늘 나옵니다. 우선 접종 대상 인원과 접종 일정, 또 어떤 백신으로 접종이 이루어질지 등이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전국 해수욕장이 본격적으로 개장을 하는데요. 지난달 부분 개장했던 부산 해운대와 송정 해수욕장이 완전 개장을 하고 제주도 12개 해수욕장도 문을 엽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최근 열리고 있는 또 개최를 앞두고 있는 대규모 스포츠 행사에 대해서는 늘 코로나 확산 우려가 따라 나오죠. 유로 2020과 관련된 코로나 확진자가 스코틀랜드에서 2,000명 가까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버들 기자, 경기장 안팎에서 경기를 본 사람들 감염이 많았다고요? 예, 스코틀랜드 보건당국은 6월 11일부터 28일 사이 확진된 3만 2천 명 중 1,991명을 유로 2020 관련자로 분류했습니다. 1,991명 중 3분의 2는 지난 6월 18일 스코틀랜드 대 잉글랜드전을 보러 런던에 갔던 사람들로 웸블리 경기장에 입장한 397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시 스코틀랜드 정부의 권고에도 수만 명이 런던에 가서 거리나 펍에서 경기를 지켜봐 유로 2028 감염 우려가 컸습니다. 이렇게 우려가 현실화되자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오는 3일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잉글랜드와 우크라이나의 8강 경기를 보러 가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방역 위기 속에 중대 사건을 만들었다면서 관련 책임자들을 문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습니다. 이 코로나와 관련해서 어떤 일일지 우려도 나왔었는데 미국에서 관련 발언이 나왔네요. 예, 현지 시간 30일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해당 보도에 대해 알고 있지만 아직은 어떤 코멘트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한 백신 지원 계획에 대한 질문에도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제 김정은 위원장이 주재한 정치국 확대 회의 소식을 어제 북한 매체가 전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국가와 인민의 안전에 커다란 위기를 조성하는 중대 사건을 발생시킨 데 대하여서 그러하여 초래된 엄중한 후과에 대하여 지적하셨습니다. 예, 국가 비상 방역전에서 제 역할을 못한 간부들을 문책한 건데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정치국 상무위원 리병철 부위원장 등이 해임된 것으로 보입니다. 리병철 부위원장은 코로나 방역을 맡고 있는 군의 서열 1위인데요. 군부대의 식량을 풀어서 방역 봉쇄로 식량 부족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도우란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해임된 것 아닌가 하는 분석이 나옵니다. 어제 북한의 보도 직후 중대 사건이 코로나 감염을 말하는 것 아닌가 하는 시각도 있었는데요. 추가적인 방역 조치가 없었고 아직까지 감염 관련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17일까지 3만 1,083명이 검사를 받았지만 모두 음성이었다고 세계보건기구에 보고했습니다. 네, 미국에서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평가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의 꼴찌였다고요? 네, 미국 정부와 의회 활동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현지 매체 C-SPAN이 전직 대통령 평가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역사학자와 교수 등 전문가 142명이 10가지 항목에 대해 점수를 매기는데요. 지난 1월에 퇴임해서 처음으로 평가 대상이 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도덕적 권위, 행정 능력 부분에서 꼴찌를 하는 등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아서 역대 대통령 44명 중 41등을 했습니다. 지난번 조사에서 12등이었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10위로 올라섰습니다. 2000년 이후에 지금까지 모두 4번 이뤄진 조사에서 링컨 전 대통령이 매번 1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강버들입니다. 대구 시민들에게 명소인 동성로의 대구백화점이 문을 닫았습니다. 외환 위기도 견디면서 50년 넘게 자리를 지켜왔는데 최근의 불황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윤두열 기자가 전합니다. 고별세일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진열대는 텅 비었습니다. 쇼윈도와 마네킹도 옷을 벗고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32년 전 입사한 판매원은 처음 옷을 팔았던 그 층 그 자리에서 마지막 남은 물건들을 그리고 마음을 정리합니다. 처음에는 실감이 안 나는데 이제 하나 둘 상품 정리하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좀 어떻게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많이 서운하고 섭섭하고 아쉽고. 오랜 단골 손님들은 문을 닫는 날 일부러 이 백화점을 다시 찾았습니다. 고별전이라는 광고지를 또 받아주고 가슴이 턱 내려앉아보는 게 있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여기서 사입혔지요. 52년 전 지을 때만 해도 한강 이남에서 가장 큰 백화점이었습니다. 1990년대까지 지역의 대표 유통업체로 손꼽혔습니다.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다른 지역 백화점들이 줄줄이 문을 닫아도 대구 백화점은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대형 유통업체들이 잇따라 대구로 오면서 휘청거렸습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대구 가장 큰 번화가인 이곳 동성로에서 또 가장 중심되는 곳이 이곳 대구 백화점입니다. 이 때문에 대구 시민들은 따로 약속 장소를 정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이곳 대구 백화점 앞에서 만나곤 했습니다. 항상 대구 사람들은 여기 동성로 나오면 대백 앞에서 보자. 친구들하고 항상 대백 앞에서 만나 뭐 이렇게 얘기했던데 그 대백이 이제 없어지는 거니까 진짜 없어지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대구 백화점이 이제 그저 옛날 대백 자리로 바뀌면서 50년 넘게 함께한 만남의 장소도 시민들의 추억으로만 남게 됐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아침엔 세계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일입니다. 잠시 후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 베이징天安门 광장에서 대규모 기념 행사와 에어쇼 등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중국은 지난 월요일부터 전야제 성격의 공연과 각종 행사들을 잇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6월 28일에는 베이징 올림픽 경기장에서 시진핑 주석과 관중 2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대한 여정이라는 이름의 문예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지난 100년 공산당의 역사를 되짚어보는 내용으로 꾸며졌습니다. 특히 중국이 미국에 맞서 북한을 도운 전쟁이라는 의미로 중국에서는 항미 원조 전쟁으로 불리는 한국 전쟁이 중요하게 다뤄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6월 29일에는 시진핑 주석이 공산당 발전에 기여한 당원 29명에게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공산당 창당 기념일을 맞아 새롭게 제정된 훈장입니다. 수상자들은 경찰의 호의를 받으면서 수여식이 열린 베이징 인민대회당까지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전 과정은 관영 매체를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한국전쟁 참전 군인 3명이 훈장을 받은 것도 주목됩니다. 시 주석은 이날 수여식에서 12분 동안 연설을 했습니다. 공산당 창당 100년을 돌아보고 건국 100주년을 맞는 2049년을 향한 새로운 100년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在全面建设社会主义现代化国家新征程上，向着第2个100年奋斗目标，向着中华民族伟大复兴的中国梦奋勇前进。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 행사가 열릴 베이징天安门 광장은 설레임과 긴장감이 현재 동시에 감돌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1시간쯤 뒤인 우리 시간 오전 9시 시진핑 주석과 국가원로 외교사절, 일반 관람객까지 4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대적인 기념 행사가 시작됩니다. 최신 스텔스 전투기가 투입되는 대규모 에어쇼도 진행됩니다. 곳곳에 무장경찰이 배치되고 검문 검색도 강화됐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만 행사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방역 조치도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 시민들도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这个就是特别大的天安门的这个活动，但是我觉得也挺荣幸的，特别然后前2天我也去那边参观了，我觉得非常的场面非常的宏大，就是非常的让我激动。 중국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외대 국제지역 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는 강준영 교수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1921년 7월 중국 공산당이 창당을 한 지 정확히 10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은 오는 2049년 건국 100주년을 향한 새로운 100년 목표를 강조하고 있고요. 지난 100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고 또 시 주석이 내세우고 있는 앞으로 새로운 100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중국 공산당은 기본적으로 말씀하셨다시피 1921년 창당이 됐는데요. 네. 그때도 이제 제국주의 침탈에 시달린 중국을 구했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1949년에 사회주의 중국을 건설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어쨌든 개혁개방이라는 걸 통해서 세계적 국가로 성장을 하는 구심점을 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뭐 경제, 군사, 기술력 이런 데서 세계적 국가가 됐고요. 지금 세계 제2위의 경제체가 됐습니다. 네. 특히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그 자신감이라고 그럴까요? 지금 좀 나왔습니다만은 인터뷰에서 굉장히 그 흥분돼 있고 기대된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한단 말이죠. 결국은 세계적 중국으로 웅비하는 오늘 100주년이 징검다리 역할을 해서 2049년에 사회주의 현대화를 완성하는 세계 최강국이 되겠다. 이런 이제 꿈을 구체화하는 그런 단계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핵심은 지금까지 위로부터 아래로의 이러한 전략을 가지고 잘 왔는데 앞으로도 과연 그게 될 거냐. 이게 이제 중국의 고민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같은 애국주의 강화는 지나친 국수주의와 홍콩, 대만에 대한 탄압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제사회에서는 반중 감정이 높아지고 있고요. 시 주석이 꿈꾸는 중국몽을 실제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국제사회의 반감을 뛰어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최근 들어서 소위 차이나 포비아라고 그러죠. 이 중국 공포증이 확산이 되고 있고 지금이 어쨌든 그 중국에 대한 비호감이 사상 최고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중국 공산당이 어쨌든 일사불란한 그 대오를 건설해서 가기 위해서 현재까지는 공산당 정권의 유지, 그다음에 사회 안정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대미 항전 같은 이런 소위 대미 전략을 가지고 지금 그 애국주의를 고양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정말 세계적인 리더 국가가 되려면 다른 나라와 공유가 가능한 가치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식 가치를 강요한다거나 또 지나치게 미국과의 대결 구도를 다른 나라를 이용해서 하는 이런 형태가 계속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중국의 그 국제사회에서 정말 대국 굴기 이런 걸 통해서 세계적 국가로 성장하는 데 상당히 걸림돌이 될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주변을 돌아보면서 다른 나라와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어떤 가치 체계를 설득하면서 내세우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앞서 전해드린 대로 공산당 창당 100주년 관련 공연 그리고 훈장 수여식에서 한국 전쟁을 중요하게 내세운 것도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뭐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까지 이제 공산당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뚫고 애국주의에 기치해서 이 단결해서 오늘날 세계를 이루었다. 그 과정에서 6.25가 중화민족 부흥의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한반도 최대 피해자, 이 6.25의 최대 피해자인 한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어쨌든 지금 뭐 훈장을 주고 이러는 거는 지난번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94세 노병에게 훈장을 줬던 걸 기억을 하시면 네. 아마 그럼 상대적인 것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월남전 참전 용사에게도 그 훈장을 수여했거든요. 결국은 본질적으로는 미국과의 이 소위 전략적 갈등을 어떻게 애국주의를 가지고 잘 넘어갈 거냐, 미국과의 경쟁 이거에 대해서 물러날 뜻이 없다는 것도 또 강조하면서 전중국의 단결을 강조하는 이런 전형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이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오늘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 행사에서 시진핑 주석이 중요한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의 눈길이 시진핑 주석의 입에 쏠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한중 관계를 수립하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인 위치를 고민해야 하는 우리도 오늘 시진핑 주석의 메시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세계였습니다. 네, 수도권에서 새 거리두기 시행이 일주일 미뤄지면서 수도권 야구장의 관중 입장 비율도 현행 30%로 유지가 됩니다. 새 거리두기에 따르면 수도권 관중 입장 비율은 50%로 늘어나게 되는데 일단 더 유지하기로 한 지금 단계에 따라서 입장객도 그에 맞춰서 받게 된 건데요. LG는 50% 비율에 맞춰서 판매한 경기 예매분을 일괄 취소하고 30% 비율에 맞춰서 새롭게 예매를 진행합니다. 돔구장인 고척 스카이돔은 현행 20% 관중 입장 비율이 이어집니다. 네, 7월이 시작된 오늘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올라갑니다. 전남 담양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 그 밖에 남부지방으로도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대구 32도, 춘천과 전주 31도 등으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오후에는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도, 제주도에 최대 50mm가 예상됩니다. 장마가 시작되는 내일 금요일 밤부터는 제주도에서부터 비가 시작됩니다. 모레 토요일에는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이 일주일 미뤄졌습니다. 당초 오늘부터 조금 풀릴 예정이었던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와 식당, 카페 등의 밤 10시 영업 제한이 오는 7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유흥시설도 계속해서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 확산세 속에 오늘도 700명대의 확진자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예정대로 오늘부터 새 거리두기가 적용돼서 8명까지 모이는 게 가능한데 충남에서는 유일하게 인원 제한이 없고 제주는 일단 6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현직 부장검사와 언론인, 경찰 등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수산업자 김모 회장의 휴대전화에서 관련 단서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김 씨는 유력 인사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10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늘 아침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사전 녹화한 영상을 온라인에서 공개하는 방식이었는데 가장 강조한 건 공정이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목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